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항상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 하셨듯이 제가 이게 전체적인 순환에 되는 관리 기능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죠. 계획 수립부터 이런 관리 기능과 이런 관리 기능을 위한 활동, 그게 기능별 활동이 우리가 크게 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나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런 기능과 병립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어떤 장부의 정리나 이런 걸 하고 또는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설명했습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어디에 이제 집중해서 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 자체는 안 나타나지만은 이 그림의 가장 바탕에 있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그러니까 경영이 도출되기 위해서 왜 경영이 있는가 하는 거죠. 경영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에 설명이 되면 조직과 경영의 관계, 또는 기업과 경영의 관계가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은 사실 모든 조직에서 활용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조직이 기업으로 볼 때 기업 경영과 관계되는 이제 우리 요소들, 그래서 기업과 국가 경제, 그다음 개인 주체의 어떤 관계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기업의 종류,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인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 경영의 본리에 따른 그 뭐야 대리인 이론, 대리인 문제, 그다음에 경영자의 역할, 그런 이제 이런 요소들을 이번 시간에는 바탕적인 걸 공부를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경영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 분석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잘 보시면서 학습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먼저 경영학의 개요에 대해서 하고, 역사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과 경영, 기업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3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에 책을 쓰신 우리 그 선생님은 이런 부분으로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연계성이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영학의 개요에서 보면은 인간과 조직생활, 그 다음에 경영의 개념, 경영의 요소, 그 다음에 경영 활동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온 조그만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겠지만은 2020년도 우리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순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1위가 보면 아마존이죠.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피자 이렇게 쭉 대부분 미국 뒤에 있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10위권 안에는 중국의 그 두 개 기업 알리바바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기업 하나가 또 뭐죠? 텐센트인가? 이 두 개가 이제 들어간 게 있고, 우리나라 삼성은 한참 순위가 뒤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년 연속 세계 최고의 브랜드 그 가치 평가를 받은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영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칸타르가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00대 톱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약 380만 명의 소비자, 상당히 그 소비 대상적인 표본 집단이 큰 거죠. 뭐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380만 명이라는 이런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주식과 총액이나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요소가 있겠죠. 그런 걸 해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약 500점이다. 4,159억 달러. 엄청나게 브랜드 가치가 크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 100위 안에 들었는데 약 326억 달러.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게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걸 보면 쭉 평가가 되고, 뭐 세계적인 우리가 선도적 기업들은 우리가 많은 그 웨스트인디어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면 이제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또 보고 연구도 하고 또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인간과 조직 생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조직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자,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제 옛날에 그 철학 서적에 보면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그런 뭐지 그 친구 톰 행크스인가 무인도에 이렇게 돼서 막 공 가지고 배구공 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하는 걸 제가 언뜻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그 인간이라는 건 다른 그 동물들이 뭐 사자나 이런 밀림에 보면 그런데도 이제 성체가 되면은 이렇게 특히 수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조직을 떠나서 이렇게 또 다른 조직을 구축하는 게 떠나서 또 이 유랑 생활을 하든지 막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사람도 물론 내 가족이라는 데서 나이가 들면 또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분리돼서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연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잠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데는 계속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걸 단절하고 뭐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두 가지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 이상의 조직에서 분명히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혈연 중심의 어떤 가족의 성문이 됩니다. 성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회나 어떤 국가의 규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은 또 하나의 나의 어떤 의도와는 관계없지만은 가야 되는 그런 조직에 속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 생활을 한 대학도 마찬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뭐 여러 제약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에 와서 옛날에 나왔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는 그런 모임, 그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나의 의도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경우에 조직에 속하는 거고, 앞서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회적 규약에 의해서 나는 조직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어, 소속되는 그런 게 있죠.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크게 우리가 보면은 그런 조직 속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두 가지 조직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어, 중간고사 이후에 팀별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어, 이 일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짜서 주고, 그다음에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팩터들,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 조장이 정해지고, 또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PPT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상호 간에 어떤 그 해야 될 일을 분장을 해요. 그 다음에 조장이 전체적인 걸 뭐 이끌고, 뭐 총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우리가 조직 내에 이제 하이어라키죠. 계급이라 그러죠. 위계.
계급보다는 위계라 그러죠. 구조. 그런 걸 갖추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뭐 공동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준비를 잘해서 우리 맡은 부분에 잘 발표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자. 이거죠.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조직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안에서 사는 하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조직이 과연 뭔가 하는 게 나겠죠. 오가니제이션이. 조직이 뭔가. 자, 조직은 뭐예요?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역할. 각자 맡은 일이 있다는 거죠. 역할이죠. 그 안에, 조직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먼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직을 구성할 때는 직위를 구성합니다. 자리. 어떤, 직위라는 건 포지션이에요. 어떤 자리들. 먼저 자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조직이 가야 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쭉 나오는 거죠. 그게 직무죠. 직무 해야 될 일들. 직무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업무입니다. 업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 그런 내용들끼리 유사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업무들을 일정 부분 묶어 쓰죠. 그 사람이 1년 내, 그러니까 또는 뭐 어떤 단위 시간을 정하는 거죠. 365일을 하든 또는 뭐 한 달을 하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양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무 직무가 개인인데, 그래서 할당이 되는 거고, 그 개별 할당된 걸 우리는 직위라 그래요. 직위. 하나의 직위가 다 있는 거죠. 조직에는요. 그 직위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직위를 수행할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 어떤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조직 안에는 직위마다. 직위가 100개, 200개면 뭐 그 100개, 200개는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야만 직위가 갖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는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 기능,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서 기능, 역할인데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안에 상호 간의 어떤 관계성, 그게 바로 갖춰진 게 조직이다, 활동하는 세계. 그래서 이제 조직의 조건 같은 게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계의 요소에 결합을 해서 하나를 위해서 간다. 이 하나는 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조직의 목표가 되는 거죠. 조직의 공동의 우리가 목표입니다. 모든 조직은 해야 될 조직의 목표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 뭐예요?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뭐 개인적인 목표를 새로운 걸 배우는 거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뭐 축구 동아리 그러면 축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는 또 목표가 있을 거예요. 또 뭐 그 하위의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가는 겁니다. 그게 원입니다.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개의 어떤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가는 데는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라는 게 우리가 하나의 룰이나 레귤레이션,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겁니다. 그런 질서에 따라서 또는 하나의 또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과정. 그런 걸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나의 프로세스나 이런 게 가기 위해서는 체계,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이어라키라 그래요. 위계 구조죠. 이게 이제 하이어라키라는 게 다 이제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역할의 분담, 앞서 이야기했죠. 직위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짠 게 우리가 조직의 바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7장에서 뒷부분에 배우는 게 조직의 구조죠. 그런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구조를 먼저 편성하는 겁니다. 조직은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동일 목적과 하나의 지휘관리 체계와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는 거다. 이게 우리 조직이란다. 그럼 사람은 뭐예요? 그 안에서 속해서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데, 근데 이상적인 조직이라면은 개인의 어떤 목표, 내가 이 조직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여러분들 기업에 가면은 물론 자기의 꿈의 실현이나 또는 뭐 재정적인 거,
월급을 많이 받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크는 거, 경력 관리조제 그런 개인의 어떤 목표들 이런 요소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가 될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디자인 쪽에서 옷 쪽에 이런 의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개인의 어떤 또 수행해야 될 목표와 다르죠. 그러면 그게 오래 있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목표와 그 조직에서 가는 목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그게 일치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 어떤 조직을 찾아가야 되겠죠. 뭐 우선적으로 돈을 벌고 이래서 뭐 돈 많이 주는 기업, 대기업 뭐 이렇게 막 선호를 할 수 있지만은 또는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공기업, 시내 직장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를 갈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런 게 반드시 행복을 준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과 이 조직이 가진 목표 이런 게 일치해서 한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조금 벼수가 적더라도 또는 조금 뭐 적게 다니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얻는 즐거움 거기서 행복감 그런 게 있다면 충분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안에서도 어떤 목표가 일치될 때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로서 여러분들이 뭐 속한 조직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전 교재에 나오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또 있고 아야 자동차에서 다니나 봐요. 자동차, 닥시 동호회 이런 조직인데 예를 간단히 드는 겁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도 가족이 있고 여고 동창회도 있고 이런 데죠. 나이 같은 경우는 동국대에 다니고 또는 뭐 가족으로 있고 취업 동아리 또 한방 게임 동아리 밤새 이런 데도 나올 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각자 보니까 어떤 다 이런 조직에 속해 있더라. 그리고 가족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가족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이런 데는 뭐예요? 의도하지 않게 다 가야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자동차 회사 동호회 이런 데는 우리 의도에 의해서 가는 그런 선택권을 가진 그런 조직이죠. 왜냐면 이 조직에는 다 이러한 목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조직에 속해서 공동으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다. 요걸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김치국이라는 학생이 속한 조직인데 이 하루의 일과를 보고 이제 이게 속한 조직들이죠.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발로차라는 조기 축구회에 가더라요. 여기도 이제 어떤 뭐 조직의 이름이라든지 목표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또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학, 무슨 학과, 이런 조직이 또 있지. 대학이라는데. 그 다음에 친구는 뭐,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라면은 봉사활동 동아리, 또는 뭐 이렇게 스터디 그룹, 뭐 이렇게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초등학생 모임 동창회죠. 초등학생 동창회, 반창회 이런 거죠. 다이 일과를 보면 하루에 물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조직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그렇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이 그럼 조직에는 반드시 오브젝티브 목표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어디를 갈 건가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는데 목표가 없다. 그럼 조직이 아니죠. 사실은 이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조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팀을 만들어주면 그건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이죠. 조직 이게 그룹인데 그럼 그게 조직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집단인데 조직이 될 수 없겠죠. 그거는 뭐냐면 물론 목표가 버스를 타야 된다는 좀뭐 임의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합의나 어떤 공동의 목표라기보다 임의의 목표죠. 그리고 뭐 버스를 몇 번을 탈지도 다 다르고 그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는 거죠. 또 거기에는 어떤 이런 위계가 없는 거죠. 안에는.
자, 그래서 조직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건 우리가 목표다 하죠.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위계는 하이어라키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지만 안에 누가 리더고 안에 빨로고 또는 뭐 어떤 조직 구조에 따라 뭐 기업 같으면 사장, 이사, 뭐 부장 이렇게 위계가 갖춰져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조직에는 이런 위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도 보면 조장이 있고 또는 뭐 전체적인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이 되면 만나서 하잖아요. 만나서 하면 커피도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하려면 뭐 총무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각 분야의 담당에 대해서 누구누구 담당할지 이런 게 돼서 하나 이런 게 위계가 되는 겁니다. 기업 우리가 대표적 조직인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갖추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앞서 했던 구조에 따라서 위계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그 규칙, 그런 게 이 안에는 규칙이라는 룰이라든지 규정, 레귤레이션이 반드시 조직에는 있어요. 이 안에는 조직의 목표부터 해서 위계, 그 다음에 뭐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책임은 누가 지고 뭐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이게 바로 규정과 규칙이에요. 조직에는 모두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아리 여러분들 모임이나 뭐 어디에 동호회 가면 다 거기도 해칙이라는 게 있죠. 해칙. 그게 바로 규칙이 되는 거죠. 그 규칙이 가장 우리가 보면 근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거가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법률이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규정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요 세 가지가 하나의 우리가 갖춰진 정적인 체계라면 요 네 번째 요소는 기업이 지속성, 그러니까 조직이 지속하기 위해서 제가 간혹 이제 조직과 기업을 혼용해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조직의 대표적인 게 기업이라는 건 이제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이 이런 지속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가 존재를 결정한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목표 달성을 못하는 조직은 사실상 뭐죠?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업들 봐서 우리가 기업들 보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어때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존재하는 거고 그 목표 달성이 잘 이루어졌을 때 기업은 또 성장해 가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목표와 하이라키 위계와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규정과 룰 규칙과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해야만이 존재를 계속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는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질문하신 분들도 없고, 과제를 과제가 교육 자료를 어제 오후에 올리고, 이제 저녁에 한 보니까 딱 한 분만 이렇게 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저도 빨리 올릴 수도 노력은 하겠지만, 미리 확인을 해서 최소한 저녁에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직의 종류는 우리가 여기서는 큰 측면에서 뭐 물론 조직에는 엄청난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데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큰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다. 자, 공식 조직은 우리가 대부분에 보면 구조도를 갖습니다. 조직도, 구조. 하나의 조직도라 그러죠. 물론 비공식도 구조를 가지지만은 이건 공식적 조직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기업이나 들어가 보면은 모든 조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직들을 나타냈어요. 뭐 여기 보면 뭐 공공조직 같으면 이사장 밑에 뭐 여기 보면 감사 또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서, 경영관리하는 부서 또는 뭐 여기 무슨 부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여기에서 보면 물론 뭐 회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없으면 사장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보면 이제 이사회가 있겠죠. 이사회 또 여기는 감사 또 뭐 사회이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기획 파트인데 이런 것들부터 또는 생산 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마케팅 쪽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또 세부적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산 안에서는 뭐 어떤 이렇게 짜진 게 조직도죠. 조직도를 공식적으로 가져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공식 조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우리가 조직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조직 외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에서 어떤 동아리나 이런 거 새로운 우리가 그 좀 공식 조직이 인위적 조직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도화되고 규범과 이런 걸 갖는다면 비공식 조직은 우리가 거기서 좀 떠났어죠. 우리가 그 공적인 부분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소속감이나 또는 그런 정서적 유대 이런 상호관계성 그런 거에서 자기가 어떤 삶의 어떤 즐거움을 얻고 또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인 조직이 많더라. 예?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 직장 생활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공식 조직이죠. 그렇지만 비공식 조직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죠. 동창회를 가든 안 가든 또는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또는 뭐 동호회 뭐 어떤 뭐 그런 데 가입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터디 그룹 이런 것들은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영리성에 따랐습니다. 프라핏에 따라서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 영리 조직이냐, Non-Profit Organization, NPO죠. 그다음에 NGO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NPO는 비영리 조직이고 NGO는 여기서 나오듯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죠. 비정부 단체입니다. 비정부 조직이죠. 뭐 국경 없는 어사회라든지 이런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환경 관련 이런 조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NPO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한다는 건 우리가 대표적인 게 기업이죠. 기업. 자본의 어떤 가진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들을 우리는 영리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은 뭐예요? 비영리 조직은 크게 보면은 목표의 달성 부분은 있는데 그게 어떤 이 자본에 대한 이익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공동의 이익이나 또는 단체의 어떤 공동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선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이 뭐예요?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회의 어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또 비영리 조직들이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뭐 동창회 또는 뭐 이런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대부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동창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비영리 조직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속의 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 조직이냐 한시적 조직이냐 연구 조직은 뭐예요? 조직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끝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적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한시적 조직은 뭐예요? 우리가 일정한 목표 달성, 자기가 얻은 행위 끝나면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조직들은 뭐예요? 이원회 같은 조직들.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 대선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여야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뭐 또는 그 뭐야 저 거기에 위해서 그 하는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하면서 조직을 만들잖아요. 선거 관리 뭐 조직위원 이런 건 대부분 한지적 조직에 속하죠. 그런 거는 뭐예요? 선거 끝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한시적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조직들은 그 국가가 존재하는 때까지는 기업이 존속할 때까지는 영구적 조직입니다. 스스로 이 목표가 달성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은 더 큰 목표를 추구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구적 조직입니다. 또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우리가 이러한 이제 대부분 영구 조직이냐 한시 조직이냐에 속해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나 이런 조직들은 영구적 조직이로서 영구적 조직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성장해 가는 이런 거고 한시적 조직은 자기들이 했던
목표가 달성되면 대부분 사라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걸 우리는 크게 공시가 정도, 영리 추구 여부, 그 다음에 존속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리의 개념. 그러면 이제 조직이 있고, 우리가 앞서 이제 사람은 조직 속에 속개가 있다. 속개 있고, 그 조직이 있다. 그럼 조직을, 어떻게 조직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조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이 목표 달성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 안에서 어떤 협력하는 그런 활동이나 프로세스 또는 수단 이런 것들이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된다. 그게 바로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이 뭔지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직을 움직여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조직이 있으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안에는 우리가 크게 말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이 하나하나의 하는 액션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목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조직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 피해 역할을 하는 자원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나온다. 그게 바로 경영이다. 경영 그러니까 조직이 의도했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적 활동을 우리는 경영이란데요. 그래서 정리를 여러분 교재에 써놔다 보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과정 또는 수단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상한 개념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개념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해서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 갈 건가 하는 거죠. 안에는 이제 뭐 방법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어떤 수단을 활용할 건가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활동 또는 어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경영이다. 그 안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프로세서 이런 쭉 진행되는 과정이 있죠. 그게 이제 프로세서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전에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관리의 이런 기능, 네? 또 안에 기능별 안에도 또 소규모의 관리적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게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진행이 계속되는 거. 그 다음에 자원의 확보와 활용, 에너지, 피저죠. 반드시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자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람도 있어야 돼.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사람을 채용하고, 어떤 또 물건을 만들고, 어떤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을 빌리고, 이런 거는 다 모여. 물적 자원이잖아요.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걸 물적 자원을 대표적인 우리는 자본이라 그러죠.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조직을 목표 지향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 내의 활동이죠. 경영이죠. 물론 조직이 예부적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이 내부에서 어떤 정해진 걸 가지고 이 내부를 이끌기 위해서 내부와 협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부적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우리가 사실 경영이 되는 겁니다. 조직은 공기업이든 뭐 공적 공공조직이든 기업이든 다 이렇게 경영이 돼. 실제 비공식 조직이든 경영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직이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 우리가 효율성의 개념과 효과성의 개념 또는 우리 여러분 교재에는 유효성이라고 써놨죠. 어떤 데는 이제 유효성, 어떤 교재는 효과성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 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은 피터 드러그,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그가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정확한데 이걸 써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효율성, 효과성을 모르면 개념을 모르면 혼용을 해버립니다. 혼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에피션스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비용 대 산출의 개념입니다. 투입 요소에 대해 인풋 대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아웃풋과 인풋의 개념이다. 예? 인풋의 관계다. 효율성은.
그다음에 효과성, 유효성은 effectiveness인데 뭐냐면은 이거는 objective 우리가 목표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과 관계된 거다. 목표의 달성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요거에 관계된 게 효과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이거는 이제 자원의 사용 정도라는 인풋 에펙트를 강조했지만은 사실 효율성은 인풋 아웃풋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은 코스트 부분, 이용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 하는 게 인풋의 부분이라면 아웃풋의 부분은 우리가 산출을 어떻게 늘릴 건가 하는 거죠. 그 안에는 뭐예요? 경영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많이 팔고 매출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웃풋입니다. 그게 하나의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 자원의 사용의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인풋의 요소. 그렇다면은 효과성, 유효성은 뭐냐? 목표를 얼마 정도 달성할 건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요소들을 보면 의미를 보고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의미를 보고 의미를 보면 이 자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하는 요소들은 주어진 내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할 건가냐 바르게 운영할 건가 그러죠. 바로 do things right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건가 하는 게 이 개념에 속한다면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 자체를 잘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목표를 잘 선정한다는 것은 right thing입니다.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do right th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고. 자, 지향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최소의 자원 투입, 코스트를 최소로 줄이면서 최대의 산출을 내는 거다. 그에 비해서 효과성은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조직의 목표 달성과의 관계를 보면 효율성은 뭐예요? 하나의 수단으로 되는 거죠. 수단. 그렇죠? 이 산출을 늘리고 코스트 비용을 줄이는 건 목표 달성을 어떻게 잘 갈 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효과성은 목표 달성하는 그 자체가 바로 효과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측정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효율성은 얼마를 투입해서 내가 보니까 코스트를 예를 들어서 20원을 투입했다. 근데 매출을 보니까 100원이 나왔다. 전체적인 이익이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5배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퍼센트나 500%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효율성 계산이라면 효과성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예를 들면 100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럼 100인데 우리가 달성한 거 보니까 한 80이더라. 그럼 뭐요? 근데 80% 달성인 거 아니에요? 이제? 효과성. 그러니까 측정이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 유효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잘 이렇게 개념을 모르면은 혼용해서 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정확한데 그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직, 성공적인 조직에 있어서는 이것도 효율성도 좋고 유효성도 좋아야 되겠죠. 목표 달성도 잘하면서 비용 절감, 매출의 신장 이런 게 동시에 가야만이 좋은 조직이 되고 성공적인 조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유사한 개념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 효율성, 효과성, 대응관계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효율성과 효과성 우리가 내부적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런 교재에 나온 거는 그래서 내부적 측면에서 보는 게 효율성은 앞서 말했듯이 비용의 절감이 코스트의 다운입니다. 그다음에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이죠. 이 두 가지 팩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성, 효과성이 높으니까 목표 달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효율성도 높더라. 그러니까 다운이 되려 코스트도 다운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되겠죠. 포션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거 유효성, 효과성이 낮더라. 목표 미달이 되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자원 낭비가 높아지더라. 낭비가 많이 되더 자원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게 사실 목표 달성이 가기 어렵겠죠.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 달성은 하는데 자원의 낭비가 많더라. 이거는 앞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면서 목표 달성에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자원을 너무 또 전략을 목표에 못 가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목표 달성과 자원 전략을 동시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의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하고, 기업과 경영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뭐예요? 대표적 조직이라 했죠. 어떻게 보면은, 조직의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조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라는 건 하나의, 뭐냐면은, 기업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경영은 뭐예요? 철저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기업은 하나의 소유의 단위입니다. 소유의 단위. 그게 무슨 기업 이게 아니. 그럼 경영은 뭐예요? 이걸 운영하는 거니까 작업의 단위가 됩니다. 작업의 단위. 그러면 기업은 우리가 수익성이나 이윤을 내는 거 조직에 그걸 이제 목표로 해서 간다면은 경영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하는 거죠. 생산성과 경제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산성의 개념과 경제성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효율성과 사실 유사한 개념입니다. 유사한 개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본다면은 효율성, 효과성 앞서 설명했죠. 투입 산출, 그 다음에 이거는 목표니까 산출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렇지만 경제성은 뭐요? 경제성이 투입에 중점을 두지만은 코스트 쪽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건가에 따라서 경제성이 되죠. 경제적으로 운영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는 산출 요소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포인트를 높게 주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생산성은 뭐예요? 생산성은 아웃풋 쪽의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효율성 부분에서 아웃풋의 어떤 요소인 하나의 퀄리티, 질의 개념, 품질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바로 생산성의 요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 효과성의 두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영, 조직을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그런 활동들, 이런데 경영의 요소, 그런 게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거하고, 경영학은 제가 첫째 시간 때 이야기했던 그런 요소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의 요소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된다. purpose가 있어야 된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듯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가 기업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미션 나오죠. 미션. 임무가 뭐다 하는 거. 임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배로 치면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게 하나의 등대가 될 수도 있고 북극성이 될 수도 있고 진팔이 될. 이 가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션.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미션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거 50년에서 1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이제 비전 이 나오겠죠. 비전은 보통 2, 30년 기업이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목표나 이런 게 이제 나오죠. 목표, 골 나오고 뭐 purpose나 이런 게 목표. 이게 전체가 목적이고 이게 이제 골이 되든지 뭐 이런 게 나오겠지. 아니면 objectives 이런 목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스트레티지 전략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목적에 대한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의 어떤 정책 방침의 어떤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삼성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우리 이런 일반적인 데 보면 뭐 세계 제일 뭐 고객의 뭐고 최고 만족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많이 잡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병철 씨가 옛날에 제일주의라는 제일주의라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죠. 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 창립자의 지휘 방침, 자기는 또 경영 철학 이런 요소들이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정책이나 나가야 될 방향에
방문된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최고 경영자의 지휘 방침입니다. 지휘 방침. 이끌어가는 그런 방침이에요. 그게 보면 우리가 최고 경영자의 조직에 들어가면 이런 미션 비전에 최고 경영자의 어떤 나가야 될 그런 방침,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목적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제 목적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걸 움직이기 위한 우리가 자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에는 크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은 바로 human resource로 그러죠. human resource. human resource에서 우리가 노동력입니다. 사실 노동력, 인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 위치시켜서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교육 훈련을 시키고 또는 경력을 관리할 건가 하는 이런 인적 자원적인 요소가 또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물적 자원은 바로 캐피탈,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은 뭐예요? 우리가 기업이 자본은 바로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이 비교할 때 피에 비교를 많이 해요. 피.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인체에 움직임을 주는 게 에너지가 피에서 그렇듯이 자본도 마찬가지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은 조직 측면에서는 기업 측면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단단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자본을 좋아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장기성 자본을 좋아해요. 기업은. 그렇지만은 그런 자본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에서는 주주죠. 주주나 이런 또는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단기성 자본을 주기를 원해요. 빨리 내가 주고 이익을 빨리 보고 그게 내가 이제 불안 안 하니까요. 그런 요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자본은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뭐냐? 자기의 돈인가는 자기 자본이 있죠. 자기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 자본을 쓰는 거예요. 타인 자본. 그는 타인 자본은 우리가 주로 빌리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타인 자본을 빌려서 쓰는 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고 이자나 이런 게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인적 물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략과 정보가 격리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전략은 뭐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는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칠 건가 하는 그런 걸 짜주는 게 바로 전략이겠죠. 전략이다. 그럼 정보는 뭐예요? 정보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목적의 설정부터 자원의 활용이나 전략을 짜고 하는 데는 전부 뭐다? 의사결정이 들어간다. 의사결정.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는 쉽다기보다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고통받지 않으려고 하면 뭐예요? 의사결정. 글쓰기 어려워가지고 의사결정에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 인포메이션하고 데이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하면은 데이터는 우리가 여러 데서 모은 다릅니다. 그냥 자료지만은 이 인포메이션 정보로 성장이 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된 걸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의사결정자들이 찾는 것은 바로 이 인포메이션이겠죠. 내가 그럼 마케팅 쪽에 CEO라는 CMO다. 칩 매니저 마케팅 오피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마케팅 쪽에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게 필요하겠죠. 그런 정보들을 잘 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빅데이터 개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사업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IT 쪽에서 그런 데가 이런 빅데이터에 선정권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빅데이터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기업도 이런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고급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MIS가 바로 경영에 대한 이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 이걸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가져서 이렇게 만들고 분류하고
이걸 뭐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MIS를 공부하는 거는 거예요. 옛날 이제 우리가 게토레이 같은 경우, 게토레이 같은 음료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인포메이션. 거기는 이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정보를 통제하는 미션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게토레이의 어떤 회사 펩시코의 어떤 소속된 그 이온 음료죠, 스포츠 음료인데, 그걸 위해서 조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게토레이라는 게 그 미시시피 주립대의 그 직축구하는 선수들의 그게 이제 그 애칭인가 그 팀의 이름이 게토예요. 게토가 뭐냐면은 그 미시시피 쪽에 이제 악어가 많잖아요. 악어라는 그런 이제 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토레이가 된 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스포츠 육체적 피지컬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돼서 그 음료를 판매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보를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 게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IT 스포츠 쪽에 그런 쪽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게토레이를 더 많이 먹더라. 뭐 뭐랄까 그 긴장감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많이 먹더라는 걸 알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면 우리가 다음에 마케팅을 할 때는 그럼 그쪽에 이런 저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이런 정보 자산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요소는 뭐 많겠지만은 크게 우리가 이런 목적과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인 자본, 그 다음에 그런 걸 움직이고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걸 짜는 전략, 그 다음에 그런 의사결정을 순간순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영학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첫째 시간 때 좀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학이라는 것은 어떤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이제 개인이 조직에 속해 있고 조직의 어떤 역할 목표를 가지고 위기를 가지고 뭐 조직이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거다죠. 위기가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대표적 조직이 기업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을 움직여가는 걸 우리는 경영이라 한다죠.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조직과의 관계, 기업과의 관계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럼 경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영학이란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죠. 넓은 의미의 경영학은 뭐요? 모든 조직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표적 자본주의의 대표적이자 가장 많은 하나의 조직인 기업이라는 영리 조직입니다. 이걸 해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경영학이다. 그래서 특성을 보니까 조직이 유기체 같다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다이나믹하다, 유기체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조직 기업을. 왜 그러냐? 정체대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이나믹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의 변화나 이런 데에서 늘 능동적으로 빨리 프로액티브하게 또 바라보고 예측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다. 유기체는 뭐예요? 이게 그 자리에 있다가 소멸하고 하는 뭐 한시적 조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조직은 발전 성장해 간다.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조직의 어떤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LC라 그러죠, LC죠. 조직의 LC, 라이프 사이클 기능이 있다는 조직도. 뭐예요, 이거. 발생해서 조직이 성장해서 또는 성숙해서 도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이거는 바로 유기체라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걸 우리가 실용적인 성격을 가야 돼. 실제 사용을 하는 거, 조직을 대상으로 해요. 실제 적용하는 그런 게 경영의 특성이다. 이거 실용학문이라는 거 제가 이 아트와 지난번 시간에 그 시어리의 관계 이야기했죠. 끊임없이 아트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면 여기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시어리 쪽으로 가고 이게 순환이 되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타학문을 응용한다. 뭐 타학문들 많죠. 우리가 수학 부분, 계량 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심리학 부분, 또 소비자나 그 다음에 협력자 있는 사람들 연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는 경제학 부분, 또는 뭐 문화, 사회적인 문화 부분, 인류 부분, 뭐 이런 게 다 필요하다. 또 심지어 정치 쪽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사회, 심리, 인류, 정치 등 제반 학문 지식을 통합하는 학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물론 다른 분야의 학문들도 뭐 그런 게 많고 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섞어서 또 응용하는 그런 분야다. 경영학이. 모든 학문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가 과를 정해놓고 어떤 분야를 정해놨지만은 그 용어에 의해서 학문이 이렇게 단절된 건 아니에요. 딱 이렇게 칼로서 잘라서 재단해서 여기는 요금하고 여기는 요금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학문은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대반이 그 사람을 속한 조직, 그 사람이 속해서 뭐 움직이는 정치, 또 사람이 관계되는 종교, 뭐 다 그렇잖아.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학이나 뭐 다 그렇죠. 인류도 사람에 대한 거, 심리도 사람에 대한 거. 물론 뭐 동물의 심리도 연구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것도 인간에서 어떤 동물과의 관계성 그런 측면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문들은 사실은 모두가 서로 관계되어 있다. 엇물려가 있는 거죠. 엇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이 분야 이런 게 엇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독자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서로 이런 공통 부분이 엇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경영학은 그리고 실용적이다. 다른 학문 분야를 활용한다. 그래서 다른 학문 분야를 응용하는 것은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실천 학문이고 실질적으로 실용 학문이고 우리가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경영학이다. 우리가 속된 조직이고 사람의 직접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겁니다. 경영 활동의 내용과 과정, 이 분야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 그림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부분. 자, 그래서 모든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관리 활동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계획하고 플랜하고 그다음에 여기 실행하고 그다음에 본다는 거죠. 뭐 결과를 본다는 거죠. 결과를 본다는 건 바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2 C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사이클이라는 말은 우리가 순환이 된다는 거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플랜2 C.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플랜2 C를 짜는 게 우리가 단기적인 1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하는 단기 계획도 있을 거고 플랜이 또는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사이클에 맞게 중기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교재는 3년 해놨는데 공공기관에 있는 데는 5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5년이면 5년 단위의 플랜 두치가 나올 거고 장기 계획이 뭐 10년 장기 계획이다. 그럼 10년 단위의 플랜 두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이클들이 크게 우리가 PDS 사이클이라는데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어디로 가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래서 바로 조직의 목표 달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관리의 기능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재는 뭐예요? 이 두의 부분을 더 세분화해 놨죠. 그래서 PO, 우리는 PODC라 그래요. PODC.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 이 PODC의 사이클을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O와 D, 여기 O와 D가 앞에 나왔던 데는 D, 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은 바로 C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평가의 기능. 통제의 기능인데 여기는 두의 기능. 이게 이제 PDS나 PODC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DO, do를 organization, 조직화와 direction, 지휘 쪽을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습할 건 요 네 가지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면은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환 과정을 갖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분야. 우리 기능 분야의 주요 기능 분야는 뭐예요? 기능 분야는 앞서 관리가 우리가 순환책에 있잖아요. PDS냐, 그 다음 PODC냐. 이 순환의 관리 기능을 가진다면 그러한 하나의 펑션, 세부적인 뭘 수행하면서 그러면 그런 과정을 갈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해야 될 우리가 과업, 그러니까 PSD 사이클이나 그 다음에 PODC 사이클을 하기 위한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여기 나오는 주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기능. 그래서 그 기능에는 우리가 크게 인적 자원관리, 생산 운영, 마케팅, 재무 요 네 가지 기능은 바로 병립, 서로 행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고 서로 간에 이게 병립한다. 거기에 비해서 회계와 경영정보 시스템은 병립의 관계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지원이나 전체에 관계되는 거다. 그래서 회계는 어떤 자료나 이런 정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거. 정보도 마찬가지죠. 경영정보 앞서 설명했듯이 그런 거죠. 그런 거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가 바로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배치하고 교육을 연하고 경력 관리하고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임금을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적 자원 관리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하지만은 그 안에 그러면 사람을 선발하고 이런 데 보면 선발 하나만 봐도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어떤 사람을 그럼 선발할 건가?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또 나올 건가? 무엇을 하는데 그럼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평가해야 되는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뭘 볼 건가? 뭐 요즘엔 스펙보다는 뭐 인성이나 또는 역량을 보는데 그럼 역량 평가를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원론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개론이나 세부 또 안에 가면은 또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 부분들을 가르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생산 운영 관리 제품의 서비스 생산 창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간단하게 써놨자면 많아요. 그럼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건가?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를 어떻게 갖출 건가? 그 다음에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또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원재료는 또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공장을 또 지으면 어디에 지을 건가? 또 그다음에 공장 짓고 나서 어떤 작업 기계가 필요하고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일은 어떤 순서로 하고 사람은 어떻게 배치?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계량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낸 게 바로 생산 운영관리다. 마케팅. 자, 마케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재밌어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도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TV나 언론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숱하게 광고나 홍보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판매할 건가? 고객과의 관계죠, 고객과죠. 우리가 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이거 고객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어떤 심리를 이용할 건가? 또 소비자의 어떤 인계학, 동거학적 특성을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안에 수많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막 마케팅 지문 과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다. 재무도 마찬가지. 재무는 우리가 뭐 기업에 아까 돈, 자본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는 어떻게 자본을, 어떤 자본은 내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다 그랬죠. 자기 자본과. 그럼 이걸 어떻게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어디에 또 배분해서 쓸 건지, 또 이익이 났을 때 또 어떻게 나눌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들어갑니다. 자, 회계는 우리가 기업 활동을 수치로 요약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자료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지구기를 하잖아요. 대변과 차변을 적어서 항상 에러가 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 매출액 그 뭐야 손익 분기표라든지 또는 뭐 매출 결산서라든지 뭐 자꾸만 요 안에 나오는 게 대차 대조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나 이내 하는 사람들도 기업의 이런 회계 자료나 어디드 쪽이나 또는 파이낸스 쪽에 어카운트 쪽 이런 쪽의 자료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생동감, 살아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자본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정보 시스템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워낙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구축을 해서 고급 정보로 만들어서 결정에 돕는다. 그러면 이게 기능 분야는 뭐예요? 전체 관리 분야가 운영되어가는 달성을 위한 기업의 목표와 일관성을 이루어야 되겠죠. 기능 분야의 목표가 기업 전체의 목표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기업 전체의 목표는 뭐 세계 제일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안의 목표는 뭐 세계 중간 정도 이렇게 간다면 이건 조화가 안 맞는 거죠. 반드시 전체 목표에 맞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체 목표에서 보면 어떤 올해는 뭐 고객의 어떤 그 관련 로열티를 높이지 않는 이런 게 목표가 잡혔다. 그럼 여기서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건데 고객 중심의 어떤 경영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관리의 순환 과정과 기능 분야의 각 관계가 있고 사실은 이 기능 분야 하나하나에는 또 관리의 순환 과정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하는데도 그 안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조직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가고 평가하고 이 순환 과정이 또 있어요. 기능 안에. 그러니까 전체 순환의 관리 기능이 있고 기능 안에는 또 각 기능별 순환 관리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분야들을 보시면은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의 조직, 그 대표적 기업, 사람의 조직에 속하고 경영의 요소가 뭐고, 그 다음에 경영 학문이 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의 개요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나요? 뭐, 안 보이니까 뭐, 다 다른 행동하는 건 아니겠죠? 김수임 학생 잘 이해하고 있는데, 김수임. 잘 이해해주면 고맙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8주 위에 보면은 또, 질문도 하고 같이 또, 경영학, 원론은 경영을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기본으로죠. 그걸 같이 공부하면서 재밌는 요소들도 또 있으면 하고. 이제, 제가 늘 그랬지만, 그 학문의 범위가 넓어요. 넓다 보니까 깊이가, 또 이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하면 재미는 있는데, 사실 그러면 진도가 또 나가질 않아요. 이게 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은 수시로 이 언론이나 경제신문 이런 데 막 보면 나와요.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 경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면 아 이게 어디에 요소에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좀 이따 제가 그 우리 그 뭐야 대리인 이론에 나오면은 그 관계도 한번 우리 올해 올 초가 작년 초인가 우리가 사회적인 기업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경영진과 이사관계 요 관계를 제가 좀 그런 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가 이런 원론 차원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역사 개요를 했고 역사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은 환경에 들어가서 같이 할 겁니다. 다음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건데도 설명을 제가 좀 많이 하면서 시간 좀 배정을 많이 잡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전체 전개를 잘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국가 경제와 기업,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주체인 개인과 생산 주체인 기업, 그 다음에 국가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종류는 우리가 개인 회사인 한명 회사부터 합자 뭐 이렇게 유한 책임, 유한 회사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개인 회사에서 주식 회사까지 가는 거리. 또 조합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뭐 그거는 뭐 개인 기업이냐 뭐 전문 기업 이렇게 뭐 안에 보면 나누는 기업의 행태 그런 행태에 따라서 또 나누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적 우리가 기업 주식회사에서 이제 되면 우리가 기업이 자체 소유 기업에서 그다음에 뭐야 이거 전문 경영인까지 가잖아요. 중간에 뭐냐면 전문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그 기업의 행태가 있고 나중에 전문 경영인을
아예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에서 전문경영, 거기서 생겨나는 대리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로 뱅킹 만나고 뱅크는 사라지게 된다. 그다음에 요즘에 뭐 저 팀 테크핀 관련해서 되는 기업들 대부분 많이 진출, 카카오페이는 네이버 파이낸셜 뭐 많이 이제 각 뭐 삼성도 많이 진출을 하죠. 이게 대표적인 경쟁력은 뭐예요? 이런 펜테크 그 기업들이 은행들에 비해서 일단은 인프라 시설이 안 되잖아요. 인프라죠. 인프라 시설이 안 되니까 전략이 되고 인프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요.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인력의 또 비용이 코스트 다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코스트가. 인력이 안 된다. 그다음 홍보는 뭐예요? 홍보는 기업들 같은 어떤 상품 이런 게 많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이미 이런 걸 하는 데는 주로 플랫폼 쪽에 그런 것도 많고 그런 기업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소셜 이런 미디어 쪽이 많기 때문에 대급비는 하는 데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보 또는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광고의 코스트도 굉장히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코스트가 기존 뱅킹보다는 굉장히 다운이 되니까 그 다운된 걸 사실은 고객에게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면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데도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약발림식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다 이제 요금제하고 챙기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국가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먼저 국민 경제 주체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자, 크게 우리가 보면은 기업이 있다. 기업은 뭐예요? 바로 생산의 주체입니다. 생산 주체. 생산의 주체. 제가 그걸 다 안 써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적으면 되죠. 생산의 주체. 자, 가게는 뭐예요? 바로 소비의 주체죠. 소비의 주체.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관계성을 우리가 보면은, 자, 가게가 먼저 생산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을 하겠죠. 생산 요소는 뭐였어요? 노동력, 사람이 가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 짓는데 땅을 빌려주는 거죠. 임대해 주는 거죠. 땅을. 그런 게 있고, 또 돈을 또 빌려주는, 자본을 빌려주는 거. 이런 요소들이 바로 가게가 기업에게 주는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뭐예요? 대가를 주죠. 생산 요소 구입 비용이라는 게 생산 요소를 가져온 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을 주면 임금을 줘야 되고, 땅을 빌려주면 지대, 땅을 빌린 데 대한 수수료죠. 그걸 지대를 줘야 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줘야 되죠. 원금도 물론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게 구입 비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게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이런 만들어낸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필요한 걸. 그게 바로 소비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 필요한 만들어낸 제품을 서비스나 제품을 우리는 구매를 하게 되고 그게 소비 지출이 돼요. 그러면 기업은 뭐예요? 기업이 일단 소비 지출을 하면서 기업에 그걸 구매하니까 돈을 이제 자본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그 대신에 만든 자기의 재화나 서비스를 가게에 주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게 된다. 그럼 정부는 뭐냐?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정부는 먼저 기업과 정부를 보면 정부는 기업이 잘 운영을 해서 법인세, 세금이죠. 세금을 우리가 정부에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만들었던 이런 제한화 서비스를 정부도 필요한 걸 구매를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에 뭐 종이, 컴퓨터 필요하면 다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다음에서 이런 건 이제 바로 정부는 세금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과의 관계. 가게도 마찬가지. 가게도 우리가 재산세니 무슨 세금 다 내줘죠. 이 세금 요즘에 특히 재산세 서울에 많이 올랐다고 불만이 많은데 사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세금들 워낙 많이 떼가니까 뭐 정치도 하는 사람이 정부에 세금이 많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운영하기 좋겠죠. 뭐 쓰고 뭐 많이 또 지원도 해주고 또는 뭐 자기들이 원하는 데 쓰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세금 또는 이 법인세나 개인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가
비중이 사실 큰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잘 운영이 돼요. 그래서 경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세금이 많이 거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하면 이상적인데 이게 모자라니까 우리가 국가 채권, 빚이죠, 빚. 빚을 내서 이런 것들을 국가 부채를 자꾸 늘려서 쓰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느 순간에 이게 자꾸 증가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성장했을 때 또는 그 다음에 또 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 안 잘못되면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국가 모리토리움에 빠지느냐, 국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성정치인들 또는 뭐 기성세대들이 잘 생각해서 적정선에서 국가 운영이나 또 우리 사회 운영도 잘 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이런 과도한 부담도 안 주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잘하는 정치 그런 거죠. 그런 게 필요하겠다. 잠깐 사이드로 가는데 이런 거에서 세금의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만이 좀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뭐 세금이 그렇죠.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재산세 이런 것보다는 소득세가 많이 나가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낸다. 이건 아주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내가 막 1년에 한뭐 3억 버는데 세금으로서 많이 되니까 좀 많이 떨어지더라. 뭐 내가 버는 돈을 가져가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3억이라는 건 사실 안에 비율적으로는 자기가 많이 세금을 내지만 절대적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게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뭐요? 개인 가계의 세금을 받는 대신에 이전 지출이나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행정 서비스 뭐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하는 거. 경상 뭐 자본 지출, 이전 지출을 하고 자본 지출은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전 지출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여러분들인데 지원금 주는 이런 겁니다. 원호 대상자 이런 데 주는 돈들 이런 게 이전 지출이거든요. 자본 지출은 거기에 비해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 투자, 도로 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공항을 짓는다 이런 게 다 자본 지출. 그다음 경상지출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경상지출은 소비성 경비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국민경제 주체인 기업인데 기업과 세계의 주체 가계와 정부 이 관계성에 우리가 순환되는 자본이 이리 순환되고 거기에 따른 재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는 이런 요소들을 받고 서로가 어떤 이런 순환 체계 속에서 공생을 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 자본 지출,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인천국제공항, 이런 거 정부가 지출해줘. 이게 바로 자본 지출의 대표적인. 또는 뭐 어디 고속도로, 이런 거죠. 여기 돈이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그 지하철도 민자 이런 거 민간을 해서 얼마간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땅은 국가 땅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설, 토목하는 이런 인프라는 민간이 해서 몇 년간 그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그런 게 민자 유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경상지출은 소비성 경비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사무용품, 출장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전 지출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 풍수에 뭐, 또는 뭐야, 또, 수해가 났다든지, 또는 뭐, 태풍 피해를 입었다든지, 지금 코로나 당국에 나가는 보조금, 원호금,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전 지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세금이라는 돈을 받아서 이런 데 지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의 이제 미래를 봐서는 유망되는데 이런 자본 지출이나 이런 게 많고 꼭지를 위해서는 이전 지출 이런 게 좋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공무원들의 차기 문제나 이런 데서 경상 지출도 좋으면 좋지만은 이게 너무 커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그거 다른 게 적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금까지 이렇게 해서 철가방 이렇게 이제 보전을 받으니까 그런 팩터들이죠. 그래서 다 놓고 투자가 많이 되면 좋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봤듯이 이건 장기적 그런 걸 여러분들 알겠죠. 미래를 위한 거, 복지를 위한 거 뭐 이런 게 대충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언론도 보고 하면서 판단하고 스스로 또
좋은 거는 좋게 평가해주고 또 나쁜 거는 비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대신 남의 생각을 틀렸다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존경해주고 내 의견은 또 이렇고 그런 거죠. 그래 우리가 사회가 밝아집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하는 거 지금 보면 뭐 정책은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발전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게 아니면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또 저런 의미에서 국가를 위해서 살고 나는 이런 의미에서 사는데 어떤 게 더 좋은가 이런 거는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게 성숙된 민주주의 또는 성숙된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사회의 구축에 어, 자꾸 나서는 일원이 돼야 됩니다. 음. 사이드로 안 빠지는 게 진도 나가는데 좋겠죠. 예? 음. 그래서 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이유를 보면은 기업은 한 나라의 국가 또는 국민 경제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돌아가야 돼요. 사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여러분들 일자리도 엄청 늘어나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첨단 쪽으로 또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사실 기업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국민 경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잘 돼서 법인세,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또 국가 세수도 많아지고 그걸 국민 복지 뭐 국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기업의 생산액이 국민의 소득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항상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많고 이렇게 쭉 살아오다만 그게 뭐 우리가 책을 보면 똑같아요. 언론도 보면 환경의 변화는 너무 심하다. 이 말은 뭐 어디든지 가면 똑같이 쓰는 말이고 또는 언제든지 경제가 어렵다 그렇지 항상 잘 돌아간다 이런 말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하려는 또는 좋게 가려는 욕심이 크다 보니까 항상 어렵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한 5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차나 이런 것도 많으면 옛날에는 뭐 50년 전에 청룡차 몇씩 있을까 막 이런 데는 지금 보면은 전부 예제차예요.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막 뭐 이거는 농담입니다. 어떤 뭐 특정 직업을 제가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뭐 예제차 산다잖아. 예제차 사고 그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밥 먹기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나오니까 벤츠 몰고 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강남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잘못되는 사예요. 사실 우리가 희망적인 그런 게 안 되는데 돈을 적당히 모아서 우리가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소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과시적인 게 많잖아요. 과시적인. 남 앞에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이어 보이고 그 옆에 뭐 티코 타고 여기 뭐 벤츠 상당히 좋은 S 클래스 타고 이러면은 이 안에서 탄 사람이 이게 소형 뭐 조금 티코나 뭐 아주 조그만 차에 그런 사람처럼 느끼고 이게 큰 사람처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외형적인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큰 주기를 두고 보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렵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 미래는 또 밝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그런 역할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잘해야만이 국가 경제 미래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앞서 우리 100대 기업처럼 브랜드 선도적 위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이 내수 시장이 작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보면 막 5천만 인사인데 중국 뭐약 10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저 미국도 한 3억 일이 가까이 돼. 이런 내수 시장들을 크게 가진 데는 내수 자체에서만 크게 탄탄하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도 같이 가겠지만 이런 게 바탕이 되니까 글로벌에 대해서 가면 도장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아주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잘하고 있잖아. 그런 기업들에 엄청난 우리가 박수와 격려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또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런 좋은 기업들에 들어가서 더 발전시켜서 세계적 기업으로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걸 보면 그 경제에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선순환으로 가야 되겠죠. 이 선순환은 뭐예요? 먼저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된다, 생산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땅에 가계 소득이 증가되겠죠. 정부는 뭐요? 잘하는 게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럼 정부도 또 돈도 많이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뭐예요? 가계 소득 많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수요가 또 증가하는 거죠. 그럼 기업은 또 생산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맞는 거죠. 이쪽이 돼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줄이더라. 그러면 사람도 줄이고 월급도 뭐냐 우리가 좀 뭐야 전체적인 월급을 이렇게 해서 그 월급을 이렇게 깎아서 고용을 사람을 줄이지 않고 월급을 깎아서 이제 이렇게 서로 받는 그 삭감해서 받는 거 임금비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자꾸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주는 거죠. 줄고 정부도 세금이 줄고 지출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또 이거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아. 소비가 어는 거죠. 수요 감소. 그래서 기업은 또 줄여야 되고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선순환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느 이 중에 고리들을 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걸 어떤 때면은 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세수를 늘리잖아요. 주경들 막 편성해서 그게 바로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성수 효과가 멀티플라이어 이펙트하고 그 다음에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긴축이냐 확대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경제 체제 내에서 함정수의 변화. 예를 들면 앞서 그 선순환 구조에서 이건 간단한 예입니다. 기업이 뭐 휴대폰 만드는 기업이 100만 원짜리를 하나 생산했다. 그러면 이게 소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또 1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금을 뭐 100원 안 되지만 또 내고 이러면은 이게 또 생산을 하고 이래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효과가 100만 원이지만은 200, 300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이펙트 성수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함정수 생산해서 소비되고 하면서 이게 점점점 영향을 받아서 그게 되는 걸 합이 커지는 그걸 효과의 합이 커지는 걸 성수 효과라. 반대는 뭐예요? 지출을 해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지출 확대가 소비의 기업 지출을 줄이는 효과.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데 민간 소비가 오히려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축국가죠. 세금,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정부가 돈 많이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또 하나 뭐예요? 채권을 찍어야 된다 했죠. 국민의 빚이죠. 국가의 빚. 이 두 가지 요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이제. 민간 소비가 자꾸 줄게 되는 거죠. 줄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업의 투자도 줄고 기업에서 생산 요소도 줄고 이게 바로 구축 효과입니다. 그런데 얻은 게 맞고 얻은 게 틀리다 하는 건 없어요. 그럼 정부가 어떤 성수 효과를 쓰는 게 반드시 좋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인 환경의 요소 이런 팩터들을 잘 고려해서 성수 효과를 쓸 건지 또는 구축 효과를 쓸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축 재정, 지출 확대 이런 요소들을 경제신문에 정부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순위예요. 14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보통 25, 6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2017년도인가 18년부터 기준 적용을 바꿨어요. 이 평가 방식을. 그러면서 우리가 17위에서 지금 13위까지 세계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 있어요. 상당히 대단하죠, 이제. 그렇게 이런 거고.
그 평가 요소들은 우리가 보면은 그게 인적 자원 부분, 이제 뭐 기본 요인도 있고 시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뭐 다른 기관에서 평가는 또 다른 팩트로 이런 팩트에 따라서 또 영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크게 인적 자원, 시장, 혁신, 생태계 이런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 다음은 기업의 종류. 자, 기업의 종류는 우리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출자자 소유 방식,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규모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기업의 소기업은 뭐 50억 이하인가 그렇게 매출이 그리고 조그만 이제 소기업 숙박업이나 이런 데는 10억 이하 이렇게 뭐 매출을 내는 걸 소기업. 중기업은 뭐 또 거기서 조금 더 해서 일반 10억에서 뭐 50억 또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또 이렇게 해서 중기업 이렇게 정합니다. 또 중견기업은 그런 규모의 또 어떤 특수한 조건을 갖추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뭐 대기업은 보면 우리가 이건 공정위에서 매년 발표하잖아요. 공정위에서 매년 5월에 발표하는 공사 대상 기업, 공지 대상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 대상 기업으로 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죠. 발표하는데 보니까 2020년도는 우리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런 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64개의 우리나라 2020년 기준으로 이런 기업이 대기업에 속하는데 그 안에 이제 회사는 솔직히 이제 2,294개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죠. 대기업이죠. 이런 이제 이거는 대기업은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소기업, 중기업 이런 데는 자산의 규모, 매덕 이런 거 이제 또 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규모가 적은 데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규모에 따른 인가고.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뭐 항대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는 그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얼마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 건 내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구체적인 걸 알아야 될 때는 그런 데서 찾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원론을 공부할 때는 개념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업종에 따랐다. 업종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제 사실 이제 경제 경영을 공부하면은 앞서 나왔던 공정위에서 공시대상 기업, 뭐 표준산업 분류 기준, 뭐 이런 기준들 만에 앞에 월드포럼 이코노믹 평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알고 보면 공부하기도 좋고 여러분들 나중에 발표나 사회 나가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그런 걸 쓰면은 좀 뭐랄까 조금 그때 말로 있어 보인다 할까 좀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은 좀 많이 찾고 연구도 하고 좀 열심히 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는 막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출근할 때 저는 이제 개인차를 잘 이용 안 하고 대중교통 지하철을 많이 제일 거기 시간도 정확하고 편하더라고요. 보면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휴대폰 내서 뭘 하는데 보면 한 제가 볼 때 별로 의식 없이 보는 게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3, 40%는 전부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 40%는 쇼핑인데 막 쇼핑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수능기 무슨기 이게 그걸로 남이 하는 거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옆에 있으니까 보이게 되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 이런 또 자료들도 좀 찾아서 이런 기관에 들어가서 보면 아 여기서 어떤 걸 다루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놔도 나중에 그 부분에 공부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뭐 할 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막 하면서도 그런 것도 보고 남들 따라 자기만 가지 말고 내가 내 자기에 따라올 수 있게 남들이 주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업종은 우리가 한국 표준산업 분류 기준에 보면 기업을 분류해 놨어요. 크게는 우리가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서비스 하는데 안에 보면은 그런 큰 대분류 20개 또는 63개의 중분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놨으니까 그건 그거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업종에 따른 분류다. 일하는 종류, 업무의 종류에 따른 거죠. 다음은 우리가 출자자, 소유 방식, 법률에 따른 분류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데 기업을 우리가 출자에 따라서는 개인이 출자했냐, 사기업이죠.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이 출자했냐, 그런 공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사기업에는 우리가 보니까 개인 사업, 개인 기업을 포함해서 한명, 합자, 조합 이런 거 전부 그 안에 속한 조합원들의 개인들이 낸 돈이죠. 주식 이런 걸 통해서. 공기업 뭐예요? 국가기관이 낸 거죠. 그래서 국영기업, 한전 같은 이런 데, 도로공사, 지방공기업, 지방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입니다. 무슨 공사, 공단, 금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이게 또 다 이게 임명권자가 이러니까 뭐 몇만 개라 그러더라고. 이분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난 파워죠. 파워고 이게 또 전문가들이 가서 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좀 정치 논리에 이거 타고 가잖아. 이거 타고 가자. 이거 타고 막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익만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이런 공공기관에 이제 그게 감사하는 부분을 알아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이제 그런 그 보통 2, 3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비전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결정을 상당히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좀 내세울 수 있고 이익이 단기적인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성과가 더 받아갈 수 있고 좀 자기가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직 발전에는 크게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런 게 우리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 맞죠? 이제 LH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참 많이 우리가 좋은 직장인 대신에 그 역할을 참 잘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해서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이 있어요. 공사 공동기업 이거는 막 경우에 따라서 생기는 건데 특수해서인데 잘 없어요. 잘 없지만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 방식에 따라서 자 소유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는 건 개인 기업이 되겠죠. 공동기업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는 그 공동기업 이 소유 방식은 개인과 공동이다. 공동기업에 있어서는 몇 사람이 하는 거 주로 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기업이 소수입니다. 소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공동기업이라고 그래요. 소수기업. 다수 공동기업은 사람보다는 어떤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하는 게 다수 공동기업. 이게 바로 자본적 공동기업이에요. 인적 공동기업에는 우리가 주로 한 명의 자서부터 저 익명조합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게 인적 공동기업이다. 그 다음에 자본적 공동기업은 협동조합, 좀 조합이 크죠.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 이런 게 바로 자본적 공동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법에 되는 게 우리가 한명회사, 합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회사, 기업 이런 일은 크게 우리가 그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상법에 5개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조합 그 협동조합법에 보면은 그 조합기업이라는 민법상의 조합이나 익명조합 협동조합이 2011년에 이 11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명시가 돼 있고 이제 뭐 이런 데는 각 그 공기업에 대한 정관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관련 법률로 그게 다 되어 있어요. 법률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그게 출자자, 소유, 법률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자,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하는 겁니다. 개인이 출자하고 자, 우리가 이 기업이 위에서 밑에서 위로 갈수록 개인에 대한 권한이 커지는 대신에 개인이 책임이 많아집니다. 자, 개인이 내 혼자 돈 내서 하고 경영하고 내가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권한도 다 가집니다. 그 대신에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돈을 빌리거나 이러면 내가 갖고 또 보증 쓴 사람이 갚아야 되고 집에 딱지 다 붙여야 딱지. 그러면 무한 책임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인 기업입니다. 그 대신 내가 경영하고 내가 권한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제 개인기업, 인적 공동기업에서 이건 개인기업, 공동기업에서 한 명회사.
자, 2명 이상이 출자해서 갱년과 이걸 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다 출자하고 같이 갱년하고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무한 책임. 여기서 잘못하면 아빠가 회사 차려서 잘못했는데 집에 보는 내 컴퓨터에도 빨간 딱지가 이래 딱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무한 책임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져야 돼, 채무에 대해서. 그게 한 명의 회사다. 그 대신에 만들기도 쉽고 어떤 국가적으로 이제 공시나 이런 의무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뭐요? 이 무한 한 명의 회사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러면서 이 출자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단지 자금만 출자하는 무한 책임, 유한 책임 차원이 있고 출자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자본을 무한으로 자기가 책임지면서 내면서 경영권을 갖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신에 책임을 끝까지 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경영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책임만 지고, 그러니까 내가 출자한 돈만 책임이 지지, 그 뒤에 무슨 집에 와서 딱지 붙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자회사입니다. 자,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어떤 한명회사의 편의점을 딴 거예요.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별도의 정관이나 이런 법률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는 한명회사의 법칙을 따릅니다. 한명회사에 따르면서 유한회사보다는 저 차이점이 뭐냐면 이사나 감사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아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원이 아닌 사람들, 굳이 요 사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뭐야, 업무를 집행할 수 있어,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그럼 이 유한 책임회사를 가만히 보면은, 자본 출자 금액 내에서만 이제 책임을 지고 판매 회사의 행태다. 그럼 유한 회사보다는 쉽게 어떤 감사나 이런 것들을 안 줘도 된다. 그럼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것도 우리가 2011년도, 이게 2011년도, 11년도에 우리가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벤처, 우리가 신생기업들,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만든 게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벤처 회사들이 출자 자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사회의 이사나 이런 걸 안 두고 하니까 만들기도 쉽고 운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쉽게 만들어서 잘 해라고 이런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2011년도에 만들어둡니다. 그에 비해서 유한회사는 뭐냐? 유한회사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적당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수의 사원과 소액 자본으로 운영이 되는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여기는 그 대신에 우리가 이게 뭐야, 유한회사에는 이사나 사회감사 이런 거를 줘야 됩니다. 두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유한 책임만 지지만은 일단은 분화된 기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법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보다는 조금 느슨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사나 이런 걸 감사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 자체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 내부 관계자의 인가를 받고, 그런 허가를 받고 또 양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게 유한회사다. 중사기업에 적합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가장 이제 대기업들이고 꽂힌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사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출자와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 출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연구기관들 있죠. 연구소, 연구원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세 가지. 하나가 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 개인의 어떤 법인을 국가기관에 신청해서 인가받는 사단법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재단법인이 있어요. 돈을 어떤 출자를 해가지고 이 자금을 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이건 바로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이죠. 공익성을 가지는 그런 거. 세 번째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인데는 공익성이 약하겠죠. 그 대신에 개인이 출자해서 하는 그런 거고, 법적인 어떤 그런 규제가 있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세금의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런 차이점들이 주식에서는 세금을 좀 내야 되겠죠. 더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서는 뭐냐, 특성 세 가지 이제 이런 거는 잘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우리가 많은데 알아둬야 되겠죠. 대규모의 기업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유한 책임제도다. 뭐 자기가 투자한 데만 책임을 지면 돼요.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기업이 망하면 주식 종이 되잖아. 찢어버리잖아요. 그게 유한 책임. 그게 끝나는 거지.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말이야 있는 골동품에 딱지 붙여 가져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유한 책임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낸 투자한 데만 대해서 책임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만 잃으면 된다는 거죠. 안 됐을 때는. 그게 유한 책임. 두 번째는 소유와 격리의 분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주는 이익을 생각하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엔 기업이 커지니까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전문 경영이 있습니다. 경영은 전문 경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는 주주가 하는 거고, 경영은 전문 경영이 난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본의 정권화제도 이 세 가지가 특성인데 자본의 정권화제도는 뭐예요? 앞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전문 경영이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자본을 선호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주인인 주주 이익을 원하는 사람 투자자들은 단기적이고 이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이런 걸 원하죠. 자기들이 원하게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이익을. 그러다 보면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대립이. 그럼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정권화 제도입니다. 정권화. 이 정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돈이 빨리 필요하고 정권 팔면 되잖아요.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기 자본이니까 정권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래 자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지 이 사람들 주주들에게 빨리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본 제공자 수요자의 소액을 하고 이건 거액이 필요하고 단기인데 장기다. 그리고 이건 즉시 환급인데 상환되지 않고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생긴 게 정권화 제도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유한 책임제도,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그다음에 자본의 정권화 제도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기업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던 LH, 또 여기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뭐 또 아버님이나 누가 LH 다니시는 모르지만, 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행한 엄청 잘못된 거다. 네? 자, 공사 공동기업 함께 하는 거죠. 공기업 사기업 이렇게 많이는 없는데 특수한 경우에 생겨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2012년도 아까 제가 11년이라 했는데 앞서 그 유한책임회사 그 법하고 잠깐 논문에서 12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8대 조합이 있고 그 유사한 게 아주 수천 개가 있어요. 8대 기업은 뭐예요? 협동조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농협, 신협, 수산업 협동조합, 엽연도 담배 관련해서죠. 그 다음에 산림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게 다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에 적용을 받고 영리나 또 어떨 때 민법에 적용을 받고 이게 애매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게 신규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겨나면서 협동조합은 이쪽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가지면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경영자와 대리인 문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주식회사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전문 경영과 소유의 분리라 그랬죠. 이제? 자, CEO 리스크 우리가 CEO 리스크라는데 우리가 최종 의사결정권자 경영자는 우리가 뭐요? 최종 의사결정권자죠. 일종의 최고의 마지막 결정하는 거. 우리가 뭐 SK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글시적인 걸 주로 많이 해요. 정책적이고. 경영의 목적을 설정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자본의 조달.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고 이 큰 글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 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을 어디에 배치를 해서 어디에 할 건가, 사장을 누굴 하고, 그 다음에 뭐 CEO들 선임하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어디에 쓰고 하는 거. 자본, 어디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키워야 되겠다.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 이제 요즘 뭐 코로나 있으니까 생화학 또는 뭐 약품, 의약품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의사결정자다. 전략 수립.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표 설정을 해서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갈 건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최종 의사결정자다. 그래서 경영자가 사실은 이런 걸 최종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은 대표적인 우리가 경영자죠.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제기 웰치. 자, 제기 웰치는 사실 그 GE를 완전히 다시 이제 이렇게 핵심시킨 사람. 중성자택 이렇게 이야기할 중성자, 중성자탄 일종의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새롭게 만든 그런 굉장히 기재고 또 스티브 잡스는 뭐 터틀넥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뭐 이런 특이한 IT 문화에서 또 이 사람이 했던 연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IT에서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 게 거의 일치를 내잖아요. 애플 창업을 했다가 쫓겨났다가 자기가 또 전문 경영인 다시 돌아와서 했는데 그런데 원래 기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많겠죠. 자, CEO 리스크라는 뭐예요? 이런 CEO들의 잘못된 역할로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위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CEO가 정확하게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CEO의 경영자의 이제 역할은 뭐냐? 크게 우리가 볼 때 정보 관리자로서. 이거는 이제, 지금 캐나다, 맥길 유니버시티의 그 교수를 하고 있는 헨리 민처버그 교수 있어요. 헨리 민처버그 교수가 주로 이제 전략이나 조직 쪽에 이런 데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헨리 민처버그 교수가 이 사람이 분류를 했을 때 경영자를 크게 세 가지로 정보 관리자 쪽 측면, 그다음에 의사결정 담당자 측면, 의사결정자들이야. 그다음 대인관계적 역할 측면에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정보 관리자는 뭐예요? 정보 수집자, 모니터입니다. 내외부에서 우리가 관련된 정보를 이 사람이 CEO가 다 종합하고 나중에 집계할 수 있는 그런 수집을 할 수,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온 걸 사내에 전파를 해야 된다. disseminator. 사내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스포크스퍼슨이죠. 대외적으로 우리 관련된 정보, 매출에 대한 거, 이런 걸 알려줘야 돼, 이해관계자들에게. 그게 정보 대변이에요.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은 일종의 그 우리가 분쟁의 조정자, disturbance handler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분쟁의 조정자는 뭐 파업이나 그다음에 또 공급업체 또는 유통업체 계약의 위반이나 이런 것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이 사람이 나와서 그걸 분쟁을 조정하는 거죠. 그게 분쟁 조정자. 그다음에 리소스 엘리게이터는 자원의 배분. 앞서 말했죠. 자원 우리가 가진 자본이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이런 걸 어떻게 배분해서 전략에 맞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니고시에이터, 교섭입니다. 노동쟁이, 그다음에 노동조합과의 문제, 그다음에 협력회사, 그다음에 이런 거죠. 이해관계자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의사결정 담당자 역할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적 역할을 한다. 하나가 피그레드죠. 피그레드 상징적 대표자. 자, 이 CEO는 역할은 어디 가면 우리가 그 기업을 대표하는 최태원 또 누구야 우리 이재용 그다음에 뭐 또 누구야 뭐지 구창모가 그 친구 이름 갑자기 구창모인가 이름이 그 LG 또 그다음에 뭐 정인선 사고 이런 사람들 전부 이 사람들이 났으면은 이 사람 이름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SK가 어떻다 삼성전자가 어떻다 LG가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어떻다. 이게 바로 상징적 대표 피글헤드의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씨도 그 뭐야 저기 갔다가 가석방 되잖아.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가 어떻게 투자하고 막 언론에서 쭉쭉 뭐 예측을 해서 기사를 쓰고 하잖아. 그게 바로 상징적 대표적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다음에 리더의 역할. 자, 조직 구성원들에 있어서 어떻게 지휘하고 이끌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갖는 거예요. 구성원들. 하나의 큰 조직에서. 그다음에 리에이종, 연락자 역할. 외부에 관계된 부분에도 이 사람이 대표적 특성을 가지면서 연결해서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연락자다. 그래서 경영자는 크게 정보관리자, 의사결정자 또는 대인관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참고 자료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전문 경영자 CEO의 임기 관련 통계입니다. 삼성이 보니까 한 CEO가 30명, 삼성이 현대 20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포스코 16명. 3년 이상 있은 게 보니까 삼성은 3.3%밖에 안 돼요. 가장 오래 있었던 게 LG는 33.4%가 3년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 CEO 수를 이제 가지고 비율로 낸 거네요. 그래서 CEO 평균 임기를 보니까 500대 기업에서 우리가 3.1년, 30대 기업에는 2.6년이더라. 가장 긴 곳은 한진인데 평균 4.3년을 있더라. 가장 짧은 데는 신세계와 동국제약인데 0.6년. 요걸 쭉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EO 이사가 된다는 거는 그게 두 가지로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일반적으로 제 친구들도 있어요. 있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제 이사로 되는 사람들은 대표이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커가는 사람들은 오래 있어요. 오래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죠, 적고 그다음 대부분의 이사들은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군을 치면 배를 달았다 그러잖아요. 이사가 되고 나면 맛보고 나면은 1년 내지 2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요. 이사 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집에 가기 위한 전 단계. 얼마나 고생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인정을 해주고 또 대기업들은 이사 끝나면 제가 듣기로는 3년간인가 임금을 보존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간 돈을 준대요. 주는데 뭐 다른 데 취직을 하면 없어지고 없으면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나 봐요.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또 나오면 이사 나오면 협력사나 이런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취직을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1, 2년짜리 이사들이 많아요. 많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기업의 핵심 재력으로 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사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경영자의 능력.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능력은 로버트 카츠 교수가 1970년대에 크게 기술적 능력,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고, 휴먼 쪽에 스킬이 있고, 그 다음에 컨셉트럴, 개념 쪽에 있습니다. 그래,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가장 현장 쪽에 가까운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이 기술적인 가업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장비 사용법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능력이 해당됩니다. 경영자의 능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경험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직접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경영자라는 게 우리가 뭐 지금 제가 말하는 앞서 말했던 최고 경영자 CEO가 아니고 이 경영자라는 건 위계에 따라서 다 경영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거고 기술적 능력은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휴먼 스킬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냐.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고 일을 어떻게 시킬 건가 하는 그런 기쁨이나 판단력이에요. 그럼 이 인간적 스킬은 어느 계층의 경영자와 관계없이 다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는. 그다음에 컨셉수얼 스킬, 개념적 스킬은 뭐냐? 우리가 큰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큰 그림. 원론 할 때도 큰 개념을 본다 그랬잖아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조직이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그림, 전략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미래에 우리가 10년 뒤에는 어느 쪽을 보강해서 어떻게 커가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그런 환경 요소를 고려해서 개념화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개념적 능력입니다. 수상적인 상황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측 환경들입니다. 예측 환경들. 이제 예측 환경이나 기업의 능력도 있죠. 역량들. 이게 미래에 대해서는 이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개념화한다. 그럼 어디로 갈 건가 하는 정책이 내는 걸 해봐라고 다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념적 능력, 기술적, 인간관계, 인간적, 개념적 능력으로 구분을 건축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계층과 능력과의 관계를 이제 다음 페이지 볼 건데, 계층을 우리가 나누면 주로 최고, 중간, 현장 감독자, 이게 다 경영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최고 경영자는 주로 우리가 이사까지, 회장님, 사장, 전무상무 이사까지를 최고 경영자층이라 그러죠. 중간 관리자는 부장, 사장, 과장. 그다음에 현장은 대리부터 직장, 소장, 반장, 뭐 팀장, 이런 게 다 현장 감독관에 든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을 최고, 중간, 현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경영자는.